네, 한 주 동안 치열했던 시장 흐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 김준영의 시황 끝판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수아입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준 이번 주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르는 외국인의 매도세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세론 현상까지 겹치면서 양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지러웠던 이번 주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미리 준비해둬야 할 핵심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 여러분의 계좌 심폐소생술을 책임지는 김준영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김준영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끝판왕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황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또 강조해 주셨던 나스닥 지수가 25,00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스닥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나스닥이 25,000선을 지켜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000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올해 AI 상승장을 따라온 글로벌 자금이 여기서 더 버틸 수 있냐를 확인하는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이 선을 지키고 다시 26,000포인트를 탈환했다는 건 시장이 AI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비싼 종목과 진짜 돈 버는 종목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보여지죠. AI가 처음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AI라고 하면 시장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수급이 먼저 붙었습니다.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일단 사고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를 투자했냐 보다는 얼마를 벌었느냐를 보기 시작했고, 누가 AI를 말하느냐 보다는 누가 AI로 돈을 남기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간판만 보고 줄 서던 시장이 이제는 매장 안에 손님이 진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유가 금은 오늘 좀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TI 68에서 7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장이 물가 부담 완화와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유가가 70달러 위로 안정되면 경기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 68달러 아래로 다시 밀리면 경기 둔화 경고 등이 켜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은 4,100달러에서 연준 의사록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금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도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아직 방향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진짜 주인공은 금도 유가도 아닙니다. 바로 연준입니다. 네, 글로벌 시황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물가 부담 완화와 또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성이 이번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번 연준 의사록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6월 FOMC 의사록 공개였습니다. 이게 공개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매파적 동결입니다.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편하게 볼 만한 의사록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록을 보면 몇몇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명분도 있다고 봤죠. 다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위원들이 동결에 동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장 인상을 하진 않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금리는 안 올렸는데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뗀 게 아니라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두고 있는 겁니다. 물가에 대한 톤도 불편했습니다. 연준은 5월 PCE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관세 부담, 중동발 에너지 비용, 그리고 AI 투자 수요까지 물가 압력 요인으로 봤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AI를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AI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AI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당장은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기술 제품 수요를 밀어 올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AI의 성장의 엔진으로 보고 있는데 연준은 그 엔진이 단기적으로 물가에 열을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급하게 꺾였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임금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은 이겁니다. 물가가 확실히 내려오면 동결을 유지하거나 나중에 인하 가능성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계속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면 추가 긴축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의사록의 핵심입니다. 다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회의록은 지난주 약한 고용지표 나오기 전 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매파적 FOMC 분위기를 다시 확인한 자료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폭탄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를 강하게 살려주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은 25,000선을 지켜주고 다시 26,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기술주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다시 반등을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준이 아직 매파적이라면 나스닥 26,000선 회복이 곧바로 안심 신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주가 더 가려면 금리 부담이 낮아져야 하는데 이번 의사록은 금리 인하 기대를 확실하게 밀어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자연스럽게 7월 14일 CPI로 넘어갑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연준이 더 올릴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면 성장주와 기술주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너무 높게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 투자도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 비용도 부담이고 관세도 남아있는데 연준이 정말 인하를 할 수 있겠냐. 결국 이번 FOMC의 의사록 결정은 이겁니다. 연준은 아직 시장에 엑셀을 밟아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완전히 뗀 것도 아니고 강하게 밟은 것도 아닙니다.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놓고 다음 물가 지표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나스닥이 26,000선을 지켜주는지, 둘째, 7월 14일 CPI가 물가 둔화 신호를 주는지, 셋째, 7월 FOMC에서 연준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춰주는지입니다. 이번 6월 FOMC 의사록은 강한 호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악재 폭탄도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던 매파적 동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료입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의 말보다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 숫자가 바로 CPI입니다. 다음 주 시장은 CPI가 낮게 나오면 기술주 반등이 이어질 수 있고 CPI가 높게 나오면 다시 금리 부담과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은 25,000선을 지키고 26,000선을 탈환했지만 연준은 아직 완전히 비둘기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피라는 단어가 붙을 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 아래로 이탈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급락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계속해서 국내 증시 시황 흐름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의 세론 현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국내 증시를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도 선생님이 다시 시험을 보자고 한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서 엄청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배 급증할 것으로 제시가 됐고,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장중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제 실적이 좋다는 것만으로 환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이 속도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미 주가에 너무 반영된 게 아닌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은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AI 밸류에이션 검증대에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하락은 한국 증시 전체가 AI 밸류에이션 검증대에 올라갔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불과 얼마 전까지 1만 피를 목전에 줬던 코스피가 이번 주에 또 8,000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61선 마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이번 주 코스피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간신히 200일선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8,000선 이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부근입니다. 8,000이라는 숫자는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도 이제 글로벌 AI 랠리의 중심에 섰다고 믿었던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선이 깨지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다는 건 시장이 단순 조정을 넘어 레버리지와 차익 실현 물량을 강제로 털어내는 구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종목을 넓게 가져가면 안 된다. 보유 종목을 압축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장에서는 실적이 약한 종목, 재료만 있는 종목, 거래 대금이 말라가는 종목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같이 흔들리지만 반등할 때는 진짜 실적이 눈에 보이는 회사만 먼저 살아납니다.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코스피는 5월부터 6월까지 강하게 올라오면서 8,920포인트 부근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지수는 고점을 높였지만 아래 RSI는 고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봅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힘이 약해지는,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엔진 온도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7,950포인트 부근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고 심리적 기준선이 8,000포인트까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식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8,000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지가 첫 번째 관문이고, 그 위에서는 7,950에서 8,000포인트 구간이 다음 지지선으로 바뀌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등하더라도 8,920포인트 부근은 다시 강한 매물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95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리면 시장은 아래쪽 지지선인 6,680포인트, 더 넓게는 6,380포인트 부근까지도 열어놓고 보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거기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락장에서는 설마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코스피 차트의 핵심은 8,000 회복, 7,950 지지 전환, 그리고 RSI 50선 회복 여부입니다.
네, 다음 주 코스피 차트의 핵심은 8,000선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코스피보다 더 큰 시장에 충격을 준 건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여기에 동전주 퇴출 같은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0선 아래로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무관님, 코스닥 시장 참 대응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더 아픈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작년 4월부터 쌓아 올렸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흐름까지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흔들릴 때 개인 투자자 계좌가 더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는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말하지만 실제 개인 계좌는 코스닥 성장주와 테마주에 더 많이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차트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습니다. 1200포인트 부근에서 고점을 만들고 1150선, 1100선, 1000선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인 있는 1000포인트 부근을 강하게 이탈했다는 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훼손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784포인트입니다. 이제 핵심은 800선입니다. 800선을 지켜주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0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780, 760, 최악의 경우에는 737포인트까지 하단을 열어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와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850포인트 회복, 그 다음 900포인트 회복,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인 1000포인트 회복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코스닥 800선 회복 전까지는 종목 압축,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종목만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매출과 실적이 찍히는 회사가 가는 장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당장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850선 회복, 그다음 900선 회복, 장기 이동평균선인 1000포인트 회복 여부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이렇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요? 예, 이 아시아 증세를 꼭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같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급락, AI 반도체 밸류에이션의 부담, 코스피 8,000선 이탈까지 겹치면서 가장 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시아 안에서도 싱가포르는 오히려 은행주 강세를 앞세워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DBS, OCBC, UOB 이 세 은행주가 모두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를 통째로 팔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별로, 섹터별로 돈이 되는 곳과 부담이 큰 곳을 아주 냉정하게 갈라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AI 반도체 랠리가 너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AI를 버린 건 아니지만 이제는 AI를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AI 투자 확대, 반도체 수요 증가, 데이터 센터 증설 이런 말만 나와도 주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싱가포르는 그림이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증시는 은행주가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DBS, OCBC, UOB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왜냐? 고금리 환경인 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적과 배당 매력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AI 밸류 부담으로 맞았고 싱가포르는 은행주 실적 기대감으로 버틴 겁니다. 필리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필리핀은 6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6.4%로 내려왔습니다. 5월 6.8%에 둔화됐고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물론 아직 물가가 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 물가도 여전히 높고 식품 가격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안도감이 생긴 겁니다. 즉 필리핀은 물가 둔화가 증시의 숨통을 틔워준 시장입니다. 한국처럼 AI 밸류 부담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물가 안정 기대감이 들어온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증시보다 환율과 금리를 봐야 합니다. 루피아가 달러당 18,000선 근처에서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1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75.9bp까지 벌어지면서 2011년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기와 장기 금리의 방향성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도 완전히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6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1,456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외환 방어 여력이 아주 크게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루피아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 외교 일정도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방과 식량 안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식량 물가와 안보, 인프라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AI 투자자들이 반도체 제조다에서 하이퍼스케일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AI 수급이 무조건 반도체만 사는 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AI 투자의 주도권이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사, 클라우드 기업, 전력 인프라, 서버 투자 쪽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 흐름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했다고 AI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AI 안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전력, 데이터 센터, 원전, 인프라, 하이퍼스케일 밸류체인으로 옮겨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체크할 뉴스가 있습니다. ADR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죠. 이건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변수입니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려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안정되지 않으면 코스피 8,000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아시아 시장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한국은 AI 반도체 밸류 부담 때문에 가장 세게 맞았고 싱가포르는 은행주 강세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은 물가 둔화로 한숨 돌렸고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18,000선과 금리 스프레드 부담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시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을 멈추고 가격을 안정시키는지, 두 번째는 코스피가 8,000선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만약 삼성전자가 계속 흔들리고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을 못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종목 압축과 현금 확보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멈추고 지수가 8,000선을 회복하면 그때는 낙폭과대 반등과 함께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으로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졌다고 아무거나 줍는 장이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팔리는 장에서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숫자가 찍히는 회사, 수주가 있는 회사, 정책이 붙는 회사, 그리고 시장이 다시 돈을 넣을 명분이 있는 회사만 봐야 합니다. 지금은 아시아가 빠졌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싼 시장은 맞고 실적이 보이는 시장은 버티고 환율이 흔들리는 시장은 눈치를 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막연한 반등 기대보다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현금으로 도망가는지 아니면 전력이나 원전, 데이터 센터, 실적주로 이동하는지 그 길목을 잡는 사람이 다음 반등장에 먼저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막연하게 반등장을 기다리기보다는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차트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움직였던 핵심 섹터와 테마 종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 테마 어떤 테마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 첫 번째 섹터는 의료 마이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데이터의 플랫폼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릴수록 중요한 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정책과 실제 플랫폼을 같이 가진 종목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병원에 흩어진 진료 기록, 처방 검사, 보험 청구 데이터를 환자 중심으로 연결하는 흐름입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섹터의 대장은 레몬 헬스케어입니다. 레몬 헬스케어는 단순한 헬스케어 앱 회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병원, 환자, 보험사를 연결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병원 앱, 실손 보험 청구, 의료 마이 데이터, 환자 중심 데이터 중계라는 키워드가 모두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의료 마이 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누가 데이터를 잘 모으고 누가 병원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고 누가 환자와 보험 청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레몬 헬스케어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의료 데이터가 움직일 때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희가 말로만 좋다고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레몬 헬스케어를 단타 관점으로 먼저 포착해서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7월 6일에 커뮤니티에서 매수가 9,400원 구간에서 비중 10%로 공략을 드렸고 다음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20% 수익 실현까지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레몬 헬스케어가 좋다는 걸 나중에 뉴스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상장 직후 거래 대금이 붙고 시장 관심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먼저 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신규 상장주는 종목명보다 타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늦게 따라가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종목이지만 정확한 자리에서 짧게 치고 나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고점 추격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한 번 수익 준 종목이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면 안 되죠.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지 장중 눌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초가 이후 저점을 지켜주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섹터는 레몬 헬스케어가 거래 대금을 유지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계속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눌림 이후 다시 거래 대금이 붙고 1차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의료 마이데이터 테마 안에서 다시 한번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죽고 저점을 이탈하면 신규 상장주가 매물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병원 환자, 보험사를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축입니다. 이 섹터의 대장주는 레몬 헬스케어이고 이미 커뮤니티에서 단타로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재반등하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특징 테마로 의료 데이터 플랫폼 대표 종목으로는 레몬 헬스케어 함께 살펴봤는데요. 신규 상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고점 추격은 절대 금물이라는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님 다음으로는 또 어떤 테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주목해 볼 섹터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시장 투심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고변동성 테마입니다. 실적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올라가는 종목군이라기보다는 뉴스 하나, 재료 하나, 수급 하나에 시장의 단기 자금이 강하게 몰리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빠르게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고점에서 잘못 따라붙으면 손실도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초전도체 섹터에서 제가 기준 종목으로 보는 건 아센디오입니다. 과거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시장 인식상 대표주 역할을 했고 서남도 초전도체 테마가 붙을 때마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단기 수급 기준에서는 아센디오가 섹터의 중심이 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기사에서도 확인됐듯 7월 7일 초전도체 테마가 전일 대비 8% 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아센디오가 13%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아센디오가 모비스 등 전도체, 테마주 동반 급등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한 종목만 움직인 게 아니라 초전도체 테마 안에서 단기 자금이 다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아센디오가 초전도체 테마로 묶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과거 아센디오는 초전도체 관련 내용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강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센디오는 본업만 놓고 보면 석탄 판매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통적인 의미의 실적 기반 초전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업 목적 추가와 테마 수급이 붙은 고변동성 종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센디오는 실적주처럼 오래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테마가 살아있을 때 거래 대금이 붙을 때 시장에 관심이 몰릴 때 짧게 대응하는 종목입니다. 대장주가 살아있으면 후발주자가 따라 붙고 대장주가 무너지면 후발주도 같이 꺾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섹터를 볼 때는 아센디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서남, 신성 델타테크, 모비스, 덕성, 비츠로스테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차트상 아센디오는 최근 저점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6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고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1200원대까지 빠르게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급등 후 눌림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눌림이 단순 매물 소화인지 아니면 테마가 꺼지는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차트상에서는 1080원 부근 그리고 그 위로 1230원대, 1350원대가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위에는 1550원대 장기 저항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서는 900원대 그리고 그 아래 800원 부근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900원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살아있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재공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900원과 800원 차례로 이탈하면 테마 수급이 빠진 것으로 보고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종목은 지금 가격만 보면 싸 보일 수 있지만 초전도체 테마주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지 대장주 역할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장중 눌림 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초전도체 섹터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센디오가 거래 대금을 유지하면서 900원대 지지 후 재반등하는지, 둘째, 서남, 신성 델타테크, 모비스 수급이 확산되는지, 셋째, 장대 양봉 고점 추격이 아니라 눌림 후 재돌파 흐름이 나오는지입니다. 아센디오가 버티면 초전도체 섹터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센디오가 무너지면 이 섹터는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초전도체는 시장 투심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고변동성 테마입니다. 아센디오는 실적주가 아니라 수급형 테마주입니다. 거래 대금이 살아있고 눌림 후 재반등 나올 때만 짧게 대응해야 합니다. 후발 확산은 서남, 신성 델타테크, 모비스 흐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특징 테마로 초전도체, 대표 종목으로는 아신디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과 전략까지 빠짐없이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좀 선점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커뮤니티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준영 전문가님이 앞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들을 가져와 줬는지 상승률 현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7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던 삼성 SDI 19.34%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이어서 승부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던 LX 인터내셔널과 현대로템 각각 15%, 10%의 상승률 달성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드렸던 하나시스템 단기간 안에 무려 25%가 넘는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7만 1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핵심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 어떻게 선정을 해주셨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와 줬는지 자세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좋습니까? 실제로 아닙니다.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흘러내리고 개인 투자자 계좌는 정말 힘든 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도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고 수급이 붙는 자리, 실적이 보이는 회사, 정책 모멘텀이 붙은 종목으로 압축하면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시면 안 된다. 10개, 20개를 들고 버티는 장이 아니다. 진짜 갈 종목만 압축하고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 타점이 오는 종목만 공략할 수 있다. 이번 수익률 리뷰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6월 25일 방송으로 나왔던 히든 종목 삼성 SDS입니다. 매수가는 18만 1,000원, 최고가는 21만 6천원까지 갔고 최고 기준 수익률은 약 19% 정도 나옵니다. 삼성 SDS를 왜 봤느냐? 단순 IT 서비스 회사로 본 게 아닙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업용 디지털 전환 수요가 붙는 구간에서 삼성그룹 내 핵심 IT 인프라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봤습니다. 시장이 AI를 무작정 사는 구간에서 벗어나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AI를 쓰려면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길목에 서 있던 종목이 삼성 SDS였습니다. 장점은 확실했습니다. 대형주라 안정감이 있고 실적 기반이 있고 AI 클라우드 모멘텀을 붙이기 좋습니다. 단점은 무거운 종목이라 급등 탄력은 중소형주보다 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잡되 추격이 아니라 눌림 타점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8만 1,000원 구간에서 21만 6천원까지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6월 18일 방송 승부주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33,450원, 최고가는 38,650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약 15% 정도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왜 추천했느냐? 이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봐야 하는 실적형 상사주,
자원 물류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너무 가벼운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사업 기반이 있고 밸류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을 찾을 때 LX 인터내셔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점은 저평가, 매력과 실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너무 비싼 성장주보다는 이익을 보이고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단점은 단기 테마성이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처럼 하루에 20-30% 가는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장에선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15% 이상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7월 2일 방송 승부주 현대 로템입니다. 매수가는 18만 9천 원, 최고가 20만 8천 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약 10%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송뿐만 아니라 제 커뮤니티에서도 추천이 나갔고 실제로 수익 실현까지 진행한 종목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매수가 18만 9천 원 부근 비중 10%로 공략했고 이후 20만 8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10% 이상 수익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로템을 본 이유는 명확했죠. 첫째, K2 전차 수출 모멘텀. 둘째, 3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 셋째, 방산과 철도라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 넷째, 글로벌 안보 지출 확대 수혜. 다섯째는 고점 이후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차트 구간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장점은 스토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방산주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 실제 납품, 실제 국가 예산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안보 불안이 이어질수록 방산주는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이미 많이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면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격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정확한 가격을 잡고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먹힌 겁니다. 네 번째는 7월 2일 방송 히든 종목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매수가는 7만 100원, 최고가 8만 8,100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약 25% 정도입니다. 이번 리뷰 종목 중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하나시스템은 히든 종목답게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왜 하나시스템을 봤는지는 하나시스템은 단순 방산주가 아니었죠. 방산, 전자, 레이더, 위성, 우주항공, 통신,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방산이 움직일 때 대형 방산주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방산 안에서도 전자장비, 센서, 레이더, 통신, 위성 쪽으로 돈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종목이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장점은 성장 스토리가 넓고 방산, 우주항공, 위성통신, 레이더, 전자전까지도 붙일 수 있는 재료가 많았습니다. 단점은 기대감이 강하게 붙으면 밸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이 종목도 무조건 장기 보유가 아니라 방송으로 히든 종목 잡고 목표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에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 7만 100원에서 8만 8,100원까지 올라오면서 25% 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이번 리뷰 종목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승부 공략주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기회를 노려볼 만한 핵심 종목들 꼭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황급한항의 하이라이트, 김준영 전문가님의 다음 주 승부 공략주 2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승부주는 GS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볍고 재료만 있는 종목보다 하락장에서 계좌 방어력도 있으면서도 다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봐야 합니다. GS는 정유, 발전, 에너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재료까지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GS그룹은 동해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서 1단계 1.2기가와트, 이후 추가 1.2기가와트까지 총 2.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시장에서 반도체가 흔들려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GS는 이 흐름을 정유주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품은 에너지 지사주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급락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1차 매수가를 76,500원에서 78,500원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과 52주 신고가 부근인 86,50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방송에서 공개하고 2차 매수 구간 최종 목표가 비중 조절은 장중 수급을 봐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로는 GS 소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86,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승부주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승부주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요. 두 번째 승부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는 폭발하고 안정적인 기저 전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원전, SMR, 가스터빈, 발전 설비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한민국 원전 발전 설비 대표주입니다.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발전 플랜트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급락으로 AI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시장이 AI를 돌릴 전기로 눈을 돌리면 가장 먼저 보는 종목 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대형 원전 쪽도 재료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같은 핵심 설비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기대감만 있는 원전주가 아니라 실제 계약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종목도 무리한 추격은 금물입니다. 현재 급락장 속에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1차 매수가를 73,000원에서 75,000원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88,000원입니다. 88,000원은 단기 반등 시 첫 번째로 부딪힐 수 있는 매물 구간입니다. 그 위에 2차 목표가와 추가 매수 전략은 커뮤니티에 입장하신 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는 딱 과매도 전 구간이며 8월 19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매도는 매수로 해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충분히 매력적인 차트이며 현재 가격은 딱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현 구간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공략주 두 가지 함께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 한 가지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힌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히든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순히 건설주가 좋아 보인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인프라 수주 실제로 찍힌 중소형 건설주라는 점입니다.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와 평택 2단지, 부대동 그룹 2 건축 및 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51억 1,800만 원. 최근 매출액 대비 9.96% 규모입니다. 중소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출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단일 수주가 나온 겁니다. 공사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번 공사는 평택 2단지 내 자원순환센터, 유수 분리기, 방제센터 등 3개 동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팹 본공장은 아니지만 반도체 단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대 인프라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한 이유가 나옵니다. AI와 반도체 투자가 커지면 사람들은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을 짓고 부대 시설을 만들고 전력통신, 방제 인프라를 까는 회사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바로 그 후방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도 이미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수주 소식 이후 히든 종목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순한 공사를 본 게 아닙니다.
대형주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수급이 붙으면 빠르게 가지만 거래 대금이 죽으면 다시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름만 보고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거래 대금과 눌림 지지를 확인하고 짧게 대응하는 종목입니다. 방송에서는 1차 목표가만 공개하겠습니다. 세부 매수 분할 비중, 손절 기준을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1차 목표가는 2,780원으로 보겠습니다. 1차 분할 매수 구간 비중 리스크 관리선은 방송 직후 저희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수급을 보며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으로 건설 관련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히든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을 한해서 핵심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